예, 지금부터 이제 파트 1의 ISMS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는 다 맞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선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도 있고 또 하나 이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돼야 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ISMS 인증 제도는 ISMS 인증에 대한 챕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챕터의 내용들은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의무인증 대상자는 누구냐? 자, 봐보세요. 우리 회사가 ISMS 인증심사의 의무인증 대상자인가? 우리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닌 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했어요. 우리 의무 인증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인증을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과태료를 물겠죠.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의무 인증 대상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기업이 ISMS 의무인증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공식적인 매출액. 매출액은 공지가 되니까, 매출액은 국세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진흥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국세청의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진흥원의 정보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의 기업 리스트를 좀 주세요. 그래서 쭉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종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비즈니스를 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수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죠. 인터넷진흥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의무인증 대상이야 어떻게 공문을 보내겠어요?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인증 대상자는 자, 너 의무인증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무인증 대상자니까 요 올해 안에 받으세요 이런 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접속자 수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진흥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인증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서 발생되는 피해는 신청기관에게 그 책임이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최초 심사, 4호 심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 그 다음에 관리적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구조. 그 구조라는 건 필수 선택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법적 근거입니다. ISMS에.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거고, 자, 여기에 딱 이제 뭔가가 하나 있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거래요. 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이다 라는 거고, 인터넷진흥원의 상위기관은 어딜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디를 인증기관을 두고 어디를 심사기관을 둘지 뭔가 지정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ISMS 인증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인 거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물론 심사도 하고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제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빨리빨리 뭔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문제가 길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진흥원이 부여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부여하냐? 바로 보니까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인증입니다. 정보통신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즉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는 이런 거는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냥 망법은 기회하는데. 자, 아무튼 정보통신망법을 근간으로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법률이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정보통신 제공자는 누구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SK텔레콤. 그죠? KT 이렇게는 알겠는데 법에서 얘기하는 정보통신 제공자는 뭐냐라고 봤더니요. 정보통신 제공자는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법에 정의되어 있대요. 그죠? 요게 하나 밑줄 하나 거두세요. 그래서 정보통신 제공자란 뭐냐면 전기통신사업자 영리 목적을 가지고 그죠? 영리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해당하는 업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도대체 이 말은 뭐냐 이거죠, 이 말은. 자, 그래서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정의를 해놨고요. 자, 전기통신 역무라는 건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중개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되겠죠. 그죠? 통신할 수 있게.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란 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 혹은 신고를 통한 전기통신 역무 이 일을 하는 사람. 그죠? 여기에서 등록과 신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회사는요, 회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회사는 상장, 등록, 신고가 있어요. 신고는 내가 회사를 만들고, 자,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은 우리가 보통 코스닥 그러면 코스닥에 등록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래소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한다 그래요. 등록이라는 건 신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뭐 매출액이든 어떤 기반 시설의 규모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상장은 제일 까다롭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참고로 얘기하자면 회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자 ISMS 인증을 주관하거나 그죠 정책을 수립하는 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정보통신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것도 가로 비워두면은 헷갈립니다. 가용성 뭐 이렇게 바꿔두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우리는 이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증을 부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회사가 딱 봤더니 니네 이거 참 잘하네. 오케이 도장 한번 찍어줄게. 이게 인증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장을 찍어줬을 때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너 잘해 오케이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를 쳐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9개 이상이면 도장 찍어줄게. 이게 인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된 기관이 그저 정해진 어떤 표준 포맷 표준 포맷은 아니죠. 정해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하고 그거를 통과를 하면 다시 인증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인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체크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요 어떤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로 각 기업마다 같은 잣대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즉 통제 항목인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부여한다 이거죠. 자, 여담으로 얘기하면 ISMS 인증을 받았어요. 이 기업이. 인증을 줬어. 자, 니네 잘했습니다. 상장을 하나 준 거예요. 인증을 줬다라는 건.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장도요, 우수상이 있고, 뭐, 장려상이 있고, 이렇게 특별상이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당연히 등급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하나 인증제도 나오면, 그 다음에 등급제라는 걸 좀 세련되게 말하면, 성숙도 모델, 성숙도,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SMS, 그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요, 의무인증과 자율인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인증은 내가 받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받고 싶으면 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의무인증은 뭐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자율인증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인증의 대상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 인증 있죠. PIMS, PIPL. 이제 합쳐졌으니까 PIMS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PIMS는 자율인증입니다. 의무인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자율인증 받았는데 무슨 혜택도 없고 뭐도 없으면 누가 받겠어요? 그죠? 괜히 돈만 쓰는 거지. 그래서 보통 자율인증인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야, 자율인증 받으면 만약에 니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봐줄게.
그래서 과태료를 50% 최대 50%까지 절감해 줄게, 이런 얘기가 항상 자율인증에는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증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ISMS 인증을 받았어. 그럼 자율인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보안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과태료를 매길 때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중요한 내용은 의무인증 쪽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의무인증은 안 받으면 과태료 물겠다. 그래서 기존의 1,000만원에서 지금 3,000만원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의무인증 대상자가 내가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맞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ISMS 인증을 받으려면요, 그 인증을 추진하려는 조직도 있어야죠. 조직이라는 건 인력이고, 인력이라는 건 월급이고, 그죠? 돈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컨설팅 업체에다가 컨설팅도 받아야 되겠죠. 예, 컨설팅 업체 최저로 아무리 따져도 3,000. 그죠? 뭐, 이 3,000이라는 건 약간 비공식적인데, 뭐, 1억서부터 3,000까지 금액이 다양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도 써야죠. 또 하나 뭐, 이렇게 뭐,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보안 프로그램도 구매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아예 그냥 한 달에 1년에 3,000만원 과태료 내고 말자,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의무인증 대상자는 아무런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고 끝날 거예요. 하지만 보안사고가 일어났는데 얘가 의무인증 대상자인데 아니야, 그 후속 조치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인증 대상자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의무인증은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그죠? 정보통신 서비스사 중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하는 ISP 사업자, KT야, KT. SK 브로드밴드인가? SK 브로드. 그런데, 그 다음에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IDC 센터. 즉, 전산실인데 아주 큰 전산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직접 정보통신 사업자 어딜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어요.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 계열사들은 다 전산 장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삼성 SDS가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면 어떤 관리의 전문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삼성생명에 어떤 스토리지가 좀 남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빌렸을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IDC 센터입니다. 또 하나,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건. 그래서 뭐 100억 이상, 뭐 10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기업들은 의무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정보통신망 ISP 사업자 IDC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매출이라는 건 뭐야? 매출. 돈이 뭔가 일어났다 이거죠. 우리는요, 회계장부를 기록할 때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매출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 뭐 혹은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이런 신고를 하죠. 그래서 매출액은요, 연간으로 따지는 거고, 이용자 수라는 건 연간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1년 전체 이용자 수. 그죠? 1년 전체. 1월 달에는 엄청 많았는데 2월 달에는 인원이 확 줄어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접수 사이트야.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수능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수는 3개월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율인증, 의무인증. 그래서 자율인증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의무인증은 아까 그 세 가지 사업자 ISP, IDC, 매출액 혹은 이용자 수 기준, 그죠?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제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저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의무인증 대상자는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사업자 매출액 100억,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한번 봐보세요. ISP, IDC, 그 다음에 비용과 비용과 이용자 수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쉽지 않아요? 점수를 주는 거죠. 요 레벨로 내요, 문제를. 그러면 조금 헷갈려. 케이블 쏘, 그래. 네, 그죠? 그럼 여기에 대충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세 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ISP 사업자, 약자는 뭐예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 거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사업자는 앞에 인터넷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 I가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인터넷 전화, 그죠? 070 전화 서비스를 하는 거는 이 ISP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IDC 서버를 관리해 주는 거, 우리가 서버를 임대해서 자 니네 써, 이게 서버 호스팅이죠.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카페24 이런 데도 서버 호스팅 업체인 거고, 코로케이션, 그죠? 코로케이션은 서버를 임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서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보신 분이야 뭐 쉽지만 냉장고라고 생각하세요. 냉장고가 이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는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로 탁탁탁탁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냉장고에 컴퓨터를 10대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 뒤에서는 선풍기 돌아요. 쿨러. 왜? 컴퓨터는 열 나면은 LI율이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열이 나면 LI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돌려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계속. 쿨러가 뒤에 다 있고요. 전원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케이션은 뭐냐면 이 냉장고만 빌려주는 거예요. 너 여기 하나 꽂아. 그죠? 임대사업자죠? 네, 임대사업자.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렉만 대여해 주는 거. 그 서비스를 코로케이션. 서버는 내 거. 그죠? 내 거를 거기 딱 꽂아주고 좀 관리 좀 해줘. 이게 코로케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 및 100만 명 이상 인터넷 쇼핑몰, 그죠? 옷 파는데, 홈쇼핑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포탈, 게임, 그 다음에 케이블 소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고로 한번 가보죠.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은 전년도 매출이 100억 이하의 영세, 버추얼, 가상의 IDC다 그 얘기인 거죠. 얘는 제외가 된다. 이것도 알아놔야죠. 제외는 다 IDC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00억 이하의 영세 VDIC, 그죠? VDIC는 제외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전년도 말 기준으로 3개월에 일평균 사용자가 100만 명. 아까 얘기했죠? 3개월이라고. 이렇게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 47조 이하, 뭐 얼라도 됩니다. 뭐 이 몇 조 매당 이런 거 뭐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모릅니다. 이런 건 다 보고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봐보자고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다 그 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정했냐면 대통령령이 정했다. 요거 하나 밑줄 하나 거두십시오. 대통령이 정했고,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효기간 뭐죠? 아까 그 뭐죠?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이상, 그 다음에 100만 명 이상 그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아까 관리적 기술적 보상 이런 걸 고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관리 등급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3년 동안은 그건 유효한다 이거죠. 그럼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때는 갱신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했어요. 이미, 그죠? 지정해서 이 업무를 하게끔, 그죠? 그래서 미래창조는 정책이나, 그죠? 이런 지정, 인증기간 지정, 심사기간 지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인증을 받고 사실은 다 끝난 다음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사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해요? 사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지 않을 때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 이게
올라가서 이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